네. 그래서 제가 파트 1과 파트 2를 나눠놨는데 파트 1, 파트 2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기반이 되는 기술도 우리가 IT 서비스를 제공할 때 IT 서비스는 경영에서 했던 그 IT 서비스랑 달라요. 네. 우리 뭐 쿠팡, 네이버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IT 진짜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서비스를 뭔가 운용함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 파트 1과 파트 2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IT 서비스는 실제 이 두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실제 운용을 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 안전은 아까 그 소프트웨어 저희 그 엔지니어링 공학할 때 뭘 했었죠? 소프트웨어 위험에 대한 분석들을 했었잖아요. 그 위험 분석이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요? 음, 하조업이 있었어요. 맞아요. FTA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FTA가 트리 형태로 내려가면서 위험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 동그라미가 있었고 이 동그라미가 같이 일어날 것도 있었고, 그렇죠? 따로 일어나는 것도 있었고, 네. 어, 이벤트가 있고, 네,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벤트들이 있고, 이 두 가지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게 저희 얘기하는 그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회로에서 얘기하는 논리, 뭐 엔드 게이트, 뭐 오화 게이트, 뭐 이렇게 해서 위험이 하나로만 요 결과가 나오는지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여기 주로 기능 안전에서 그걸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ISO가 나옵니다. 네. 각각의 그 기능 안전에 대한 표준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가트너라고 하는 그 컨설팅 회사 혹시 아시나요? 네. 거기서 연에 한 번씩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라는 10가지 기술들을 발표해요.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정도에 2024년도 전략 기술들을 발표를 했고 10가지를 그거를 이제 좀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서비스는 토픽이 대략 한 4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크게 그냥 구분을 해보면 기반 기술, 서비스, 기능 안전, 같은 뭐이 정도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트 1에서 볼 기반 기술들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예, 웹 서비스, 웹 기술. 이건 아까 그 소 프로토콜 들어가 있는 웹 서비스 기술이랑 다른 거예요. 웹 우리가 쓰는 그 진짜 웹. 네. 웹이고요. 웹 패러다임은 1.0부터 지금 3.0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1.0은 단순하게 예전에 뭐한 2000년도 전에 뭐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막 차 사진 있고 뭐 이런 단방향성, 정보 제공을 위한 웹을 웹 1.0이라고 얘기하고요. 웹 2.0은 게시판 생기면서 커뮤니티 만들어지고 네, 막 이러면서 이제 웹 어떻게 보면 서로 공유하고 네, 참여하고 이런 웹을 웹 2.0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갑자기 웹 2.0 참여 뭐 이런 커뮤니티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알러브 스쿨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갑자기 그 알러브 스쿨은 어디를 갔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한참 진짜 유행이었잖아요, 진짜. 네. 어, 그때가, 그 패러다임이 그때예요. 2.0 패러다임이 나오는 게 한참 알러브 스쿨 나오고, 뭐 네이버 카페 나오고 이런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웹 3.0까지 나왔는데, 웹 3.0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웹 2.0까지는 정보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글을 등록하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서버에 하드디스크. 그렇죠. 그 하드디스크인데 그게 네이버의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이득을 얻는 건 누가 이득을 봐요? 네이버가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갖고 그 내가 그 정보에 대한 그 제공을 할지 말지를 컨트롤하는 네. 이런 어떤 그 웹이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웹이 있는데 그걸 웹 3.0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멘틱 웹은 기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웹 4.0은 뭐 참고 삼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웹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 따따따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밑에 딥 웹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일단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면이 있으면 월드와이드 웹은 이제 있죠. 이 수면이 검색 엔진에 걸리는 웹이에요. 검색 엔진에 걸리지 않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웹을 딥 웹이라고. 이 딥 웹 중에서도 특별한 인증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웹.
그걸 다크웹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성 부장님 참. 소장이 야동 때문에 잘 일반 그냥 네. 짝시 같은 거 써야만 들어갈 네, 맞아요. 이 다크웹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저희 개인정보 거래되고 범죄에도 활용되고 이런 다크웹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이 토르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겹층 암호화를 통해서 이 사용자의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은닉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웹 유형은 이렇고요. 웹 기술은 뭐 대략 좀 이 정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건 HTML5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걸 사용해요. 저희가 웹을 만들 때 크게 이런 HTML 표준 기술들, 5 기술들 이런 게 있고 뭐 반응형 웹, 자바스크립트 이런 기술을 통해서 웹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TML5 안에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웹 스토리지, 웹 소켓, 웹 워커, 그리고 서비스 워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중요한 애들은 웹 소켓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소켓이 어떤 기술이죠? 네, 그렇죠. 통신 기술이죠. 네. CPIP 오케이 네.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원래는 그 저희가 보통 이 웹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서버에 리퀘스트를 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서버에서는 먼저 뭔가 그 사용자한테 푸시를 줄 수 있나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푸시를 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게 소켓 통신이라고 얘기하고 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게 메신저나 네. 그러니까 서버에서 사용자한테 뭔가 알림을 줘야 될 때 이런 소켓 기술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네, 웹소켓 같은 기술들이 있고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캔버스, 뭐 SVG 같은 기술들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자바스크립트 시행하기 위한 웹 워커스라는 기술도 있고요. 반응형 웹은 좀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반응형 웹, 네. 우리가 지금 어, 좀 시대가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기계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컴퓨터 특히 노트북도 있고 패드도 있고 패드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거를 매번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그 크기에 맞춰서 아니면 제조사에 맞춰서 그 화면을 구성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화면을 유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웹 화면을 유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반응형 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SS3 미디어 쿼리라는 걸 사용해서 얘는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비동기 통신으로 하는 그 기술, 에이작스 같은 기술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예를 들면 온라인 그뭐 회의나 이런 데 사용되는 웹을 통해서 하는 네, 웹 RTC 같은 기술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웹 기술들 같은 것들도 있고요. 웹 정책에는 주로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웹 가이드 정책들이 있어요. 웹 접근성,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웹 접근성 하나요? 음, 네, 웹 접근성 정책 있고, 인식의 용이 이견 이렇게 외웠던 거.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경고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지침들이 한 레벨 또 뒤에 있어요. 네, 얘네들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또 전자정보 웹사이트 UX, UI, UX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네, 웹사이트. 음. 그리고 인터넷 내용 등급제 이런 애들이 웹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웹 기술을 잠깐 살펴본 거고요. 정보 연동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서비스들을 구현을 하는데 어디서 정보를 끌어와야 되는 것들이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끌어와야 된다든지. 예를 들자면 지금 지백 같은 경우도 화물 정보의 가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화물맨이나 이런 다른 화물 업체의 가격들을 긁어오잖아요. 네. 이런 어떤 정보 연동 기술들이 필요했어요. 네. 근데 그 정보 연동 기술에는 뭐가 있어요? 많이 쓰시는 거. 서로 다른 사이트에 있는 거 가지고 스크래핑. 네. 또 API. 오. 네. 서비스. 여기 있나요? 여기 있었나요? 웹 크롤링도 얘기해 주시죠. 얼마나. 네. 웹 크롤링은 그냥 그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스크래핑은 어느 정도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긁어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API는 아예 정식적으로 데이터의 형식에 맞춰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인터페이싱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이고 오픈 API는 아예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뭐 저희 OSR이나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API가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사용이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기업 내부에서 API가 사용. 네, 맞아요. 네. API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각 MS들, 예를 들자면 여기는 회원, 여기는 뭐 주문 결제, 여기는 상품, 이런 MS들이 별도로 있고, 내가 예를 들자면 여기서 모바일에서 나는 상품 리스트를 보여줘 요청을 하면 이 API 게이트웨이가 상품 이 API를 통해서 상품 MS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 정보를 얘가 가지고 이렇게 준다. 이게 다 API 구간. 얘네가 다 API를 제공하는. API라는 건 이 여기 상품이나 주문 이런 MS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DB에 접근하는 수단 정도. 그래서 DB에 우리가 하는 액션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CRUD라고 크리에이트하고 리드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API 형식의 요청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상품 목록을 보여줘라고 하면 여기서 리드에 오는 거잖아요. 이런 API가 그런 형식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내부에는 그렇게 활용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내부에서는 그런 API를 체계적으로 저기서 다 API 만들어서 분석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주문에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럼 그 명세를 봐야 될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인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배포 제어 분석할 수 있는 게 API 매니지먼트라는 게 기업 내에서 활용이 되게 되고요. 아까 그 웹 서비스 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방식이죠. UDDI, REST, WSDL, SOAP 프로토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 지향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연동하기 위한 기술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나 근거리 통신 기술들 같은 게 있어요. NFC. 네, 또 RFID. 저희 뭐 버스 태그 하더라도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비콘 이런 애들, 블루투스 다 쓰는 것들이 그런 기술들 여기 있습니다. QR 코드, 바코드 이런 애들도. 네, 얘는 사실 태그를 읽어오는 거죠. 네, 근거리 이제 네. 피싱이 뭐였죠? 큐어로 만드는 거. 맞아요. 네. 저희가 개인 정보를 낚는 그 행위를 피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그 뭐죠? 그 저희 어,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상대방 개인 정보를 빼내는 걸 피싱이라고 얘기해요. 프라이버시 피싱이라고 해서 피싱이라고 얘기하는 큐싱은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낚는 거죠. 스마트 태그 NFC 맞습니다. 애플페이도 다 NFC. 네, 이걸 나오. 삼성페이 같이 삼성페이 기술은 뭐죠? 마그네틱. 생각이 안 나네. NFC 아니에요? NFC 아니에요. 마그네틱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카드를 긁잖아요. 보통 뭐 카드 긁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그 삼성 그 휴대폰이 카드를 긁는 거와 비슷한 자기장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기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NFC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NFC도 있어요. 근데 삼성페이는 NFC가 아니에요. NFC 카드도 다 자기장 뭐 MST MST. 맞아. 마케팅 기획. 처음 들어. 네, 이렇게. 차이도 있는 차이. 신문지에 나왔고. 기술을 막 이것저것 새로 만드는 거. 바코드, QR코드 두 개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큐싱 나왔었고요. NFC 나왔었어요. 네. 그 바코드, QR코드 나오면 뭐 바코드는 가로 긴 줄, QR코드는 뭐 정사각형에 쓰는 거. 그죠, 그 비교하는 거. 네. 바코드도 QR코드 그냥 그렇게 그리는데 바코드 그냥 그려. 근데 그거를 인식하기 위한 그 점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코드는 뭐 바코드는 몇 코드 뭐 이런 걸 써줘야죠. 그리고 세 개인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코드는 옆으로 긴 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네. 카메라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려. 네. 그래서 그 찍어보려고 그래. 3D 프린팅 혹시 아세요? 3D 프린팅. 네, 3D 프린팅 기술도 있어요. 네.
액체 기반, 파우더 기반, 고체 기반 세 가지 어떤 그런 기술들로 나눠져 있고, 네. 5D 프린팅은 뭐예요? 4D 프린팅은 이제 그 어떤 감각적인 것까지 더해지는 인간의 오감까지 더해지는 거 프린팅이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예. 냄새도 나는 거예요. 그렇죠. SL, STL인가요? STL 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얘는 이 정도. 가상현실 기술들도 있어. 네, 우리 가상현실 혹시 집에서 최근에는 이제 뭐였죠? 애플에서 또 뭐 하나 냈던데 비전 프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랑 연결해가지고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거. 네. 가상현실 기술 중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이 메타버스는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AR, 라이프 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 AR은 어거먼트 리얼리티라고 해서 저게 증강현실. 네. 그래서 예전에 혹시 포켓몬고 하셨던 분들이 그게 이제 증강현실이. 라이프 로깅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거. 네, 그걸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고 미러월드는 현실과 똑같은 예를 들자면 현실의 뭐 종로구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구현시키는 거고요. 가상 세계는 아예 우리 뭐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가상 세계라고 얘기하고 네 가지가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구성하는 내용이고요. 윤리 원칙, 보안 이런 가이드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가상 융합 기술. 네. 그러니까 융합한다는 얘기는 이 증강현실, VR, MR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증강현실은 아까 말씀하신 포켓몬고예요. 네. 현실이 일단 있고 거기에 가상의 물체들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띄워주는 거죠. 네. 가상현실은 아예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아예 가상화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만들어내는 기술로 3도프, 6도프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3차원에 이렇게 그런 사람이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걔도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그런 각도를 3차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6차원 기술로 할 거냐. 뭐 앞뒤 가지 해가지고 그런 기술들에 따라서 이런 기술들이 있고 혼합 형식은 위에 있는 것들 두 개를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얘기하고요. 가상 콘텐츠 뭐 이거는 가상 공간 확장 현실, 실감 콘텐츠, 뭐 공간 증강 현실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 AI 휴먼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AI나 혹은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아예 그 아나운서를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혹시 만든 기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어, 대선 때도 나오고 동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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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가상 AI 이재명 AI 이쪽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나와요? 네 네. 나왔었어요. 그때 한참 나왔었죠. 요것도 지금 AI로 다 한 거. AI 휴먼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갑자기 저 사람이? 가짜예요. 네. 우리 현실 같은 이 사람 아나운서잖아. 이 아나운서가 했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거 되게 슬픈 거 봤어요. 애가 죽었는데 맞아요. 애를 이렇게 만들어 엄마가 맞아, 이거 맞아, 보고 맞아, 뭐 맞아. 근데 뭐 엄청 슬프더라고요. 이거랑 저는 그 누구지? 그 가수 중에 죽은 가수 거북이. 그것도 진짜 지금 짠하더라고요. 음사면 예. 짰다마다 소리 났어. 그걸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네. AI 클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목소리 생성 AI, 얼굴 생성 AI 통해서 병합해서 아웃풋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네. 템플릿 동영상이라는 게 이제 얘가 이제 배경이 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디지털 서비스가 잘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네. 사진 가지고 막 말하는 것처럼 떨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가상 콘텐츠까지 본 거죠, 저희가. 네. 가상현실 기술, 홀로그램, 네. 3D 터치 기술, 뭐 HMD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쓰는 거 비전 프로 같은 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예. 맞아, 맞아. 그때 그랬어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 주변은 시키세요. 그때 이거 쓰고, 야, 다른 VR 기기들도 꼭 아이폰이 저렴하다. 얘는 여기 있는 나오진 않아. 프로에 있는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소개합니다. 네. 오, 잘했다. 이거 그냥
애플의 비전 프로가 미국의 주요 미디어에 먼저 타이핑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릭하는 게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죠. 지금 바닥에 타이핑 하잖아요, 지금. 왼쪽에서 클릭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편해 보이지 않고 그렇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런 블루투스 네. 키보드를 얘 같은 거를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북 같은 걸 쓰면은 맥북을 저렇게 띄워주는 거. 비교를 할 수가 있대요. 물론 비전 프로 앱들도 여전히 다른 공간에 배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이용할 수 $3,500면 얼마야? 350만 원인가? 400만 원 가까이 되겠네. 저 배경에는 영상인데 유튜브에 아, 그래요? 저 영상 저 사람이 실제 체험한 거를 하루 종일 영상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와. 와, 어마무시하다. 네. 레코 프린터 있어. 팩소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분이 다른 친구들이랑 페이스타임을 하고 저건 되게 신기했어요. 네네네. 이거를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저희 왜 차량 같은 거 보면 그 계기판 이렇게 창 위에 띄어서 보여주는 걸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뭐 이런 기술들이 있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들이 있어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좀 자세히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현실 세계에 있는 걸 그대로 복제해요. 사이버 사상으로 복제해서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전 요 앞에 뭔가 고가다로를 지으려고 해.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잖아. 실제 지으면. 지어봐야지 아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황 정보들을 그대로 다 디지털화 시켜요.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게 하중이 이게 안 되네. 뭐 이런 걸 보고 그걸 토대로 다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 트윈,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는 현실 세계에 있는 걸 그대로. 네. 그래서 김은성 부장님을 그대로 트윈으로 해가지고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다음 주 수업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네,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런 게 있고 저기까지 이제 가상현실 기술을 본 거예요. 우리가 웹 기술 받고 정보 연동, 서로의 정보를 서비스별로 연동하기 위한 시스템 간 연동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었고 연동 기술 나왔으니까 한번 또 가볼까요? 네. 기업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정보 시스템들의 이기종의 정보 시스템들의 데이터 혹은 아니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기술. API. 뭐라 그랬지? 경영에서 나왔어요. 경영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옛날부터 했던 거. 아답터를 사용. EAI. 이해. 현대가 옛날부터 EAI. 이해하기. 네. 그거를 웹 서비스 형태로 변환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API 기술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네. 우리가 인프라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 정도로 저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컴퓨팅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기 나옵니다. MSA는 그걸 이제 아키텍처화 시킨 거고 활용하는 기술 정도가 될 거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이 되는 컴퓨팅 기술들이 있어요. 그리드 컴퓨팅. 예를 들자면 유효한 컴퓨터들의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의미 있게 사용해 보자라는 그리드 컴퓨팅, 패브릭 컴퓨팅 이걸 하나의 천조각처럼 이런 자원들을 조합해서 사용해 보자. 유틸리티 컴퓨팅 뭔가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을 사용해 보자. 약간 이런 서버리스 컴퓨팅 내가 서버를 실제 구매하지 않고도 서버를 마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해 보자. 상황 인식 컴퓨팅, 인메모리 컴퓨팅, 자율 컴퓨팅, 뭐 호구 컴퓨팅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호구 컴퓨팅은 약간 안개가 뿌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컴퓨터 미세한 어떤 그런 컴퓨팅 센서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걸 얘기하고요. 앰비언트 컴퓨팅도 이제 고요한 컴퓨팅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 상황 인식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눈치채지 않고도 컴퓨팅화 시켜서 처리하는. 인터미턴트 컴퓨팅은 에너지 하베스팅은 에너지를 뭔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서비스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게 됐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정보 관리거든요. 제가 클라우드만 쳐볼까요? 그러면 일단 132회 때 나왔어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131회 때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비스 모델과 디플로이먼트 모델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130회 때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의 SLA, 우리 SLA 봤던 거 있잖아요. 네, 어디서? 경영에서 봤던 그 SLA.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아웃소싱 줘야 되는데 그 SLA는 어떻게 할 거야?
130회 때 클라우드 IT 담당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 129회 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168회 때 매 회차 계속 클라우드 나오고 있어요. 왜? 클라우드를 지금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디지털 서비스에서 다른 걸 많이 뭐 디지털 서비스를 포기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를 포기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클라우드가 그만큼 중요도는 이만큼 얘기했으니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서비스 유형이 있어요. 클라우드를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유형에는 뭐가 있을까? 혹시 아시나요? 이아스, 파스, 사스. 오, 역시 대단들 하십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아스, 사스, 파스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클라우드로 모든 걸 다 제공할 거야. 엑사, 사스. 이걸 네, XaaS라고 Everything as a Service. 네, 이렇게 얘기하고 바스라는 게 있어요. 백엔드 애저 서비스. 얘는 뭐냐면 저희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면 모바일 앱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백엔드에 필요한 뭐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DB 뭐 저장 기술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파스 같은 것도 있고 다스. 다스는 데이터 센터 애저 서비스도 있지만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같은 것도 있어요. 아예 클라우드 형태로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처럼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IAC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코드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한다고 해서 뭐 서버 띄우고 서버를 생성하고 그걸 인스턴스라고 얘기하거든. 한 서버 자체에 가상화된 그 서버를 그것도 관리하는 거고 CCaaS는 보안 서비스예요. 클라우드의 보안 서비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유명한 게 아마존, KT도 있고요. 뭐 네이버도 있죠. 네이버 플랫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에주라, 카카오도 있고. 네. 왜요? 구글도 하고 LS도 하고 다. 버전도 있나요? 아, 버전도 있대요. 아, 버전 훌륭한 회사네. 네. 혹시 말고 얘기했어야지 도전 한다고. 간단하게. 네, 맞아요. 자, 클라우드의 구축 유형이에요. 구축 유형. 자, 우리 회사에서 지금 예를 들자면 ERP 서비스를 지금 온프라미스 환경, 서비스 데이터 센터에 해가지고 IDC 주로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오려고 해. 그러면 어떤 형태가 있을까? 구축 유형은 네, 퍼블릭, 네,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자원들을 공용으로. AWS 사용하는 거예요. 프라이빗은 우리만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 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는 2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거기에 종류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퍼블릭은 예를 들자면 크게 보안상 문제가 없는 애들이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퍼블릭으로 해. 뭐 텍스트 좀 유출되면 어때? 그러면 개인정보 이런 애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우리만의 퍼블릭된 존에 우리가 얘기하면 DMZ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뭐라고 하지? 무슨 존이라고 하는데? 이중화해서 그 안쪽에 있는 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구축하면 DMZ가 있고 DMZ 바깥은 사실 뭔가 그런 어떤 좀 보안에 그래도 좀 뚫려 있는 존들이 있고 그 안쪽에 생각이 안 나네. 네. 에너지.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거 퍼블릭 프라이빗으로 나눠서 여기서 하는 거죠. 네. 프로그래머틱 하이브리드란 이런 클라우드도 있는데 온프라미스랑 퍼블릭을 같이 운영. 온프라미스는 저희 IDC에 서버 놓고 하는 것처럼 네, 여기도 지금 서버 있잖아요. 집에 또. 네. 인터클라우드는 클라우드가 AWS랑 아주라 이렇게 같이 쓴다든지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메타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의 커스터마이징 클라우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내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분류해. 클라우드는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라고 하면 서비스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혹은 아니면 구축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 이거 좀 이따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이 되는 기술들. 과연 클라우드는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가 작동할까? 가상화 기술이 있어요. 일단. 네, 맞아요.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일단 가상화를 하는데 뭘 가상화하느냐가 중요해요. 서버를 가상화하느냐, 스토리지를 가상화하느냐, 데스크탑을 가상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서버를 가상화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이퍼바이저 가상화와 컨테이너 방식의 가상화가 있어요.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는 이 가상화를 하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나의 컴퓨터인데 이거를 세 사람이 나눠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의 바탕화면, 김준호의 바탕화면, 네, 이렇게 강희창의 바탕화면은 별도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상화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이퍼바이저. 네. 그런 거 없이 OS 기반으로 가상화한다, 그럼 컨테이너 가상. 이렇게 나뉘게 돼요. 이건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스토리지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스카시 방식과 네트워크 방식, 나스 뭐 이런 거는 사용해보셨죠? 네. 그리고 이 별도의 채널을 사용하는 싼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토리지 가상화도 하고 데스크탑 가상화는 VDI,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SBC가 제가 뭐의 약자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SBC, 다스 이런 애들. 서버 베이스 컴퓨팅. 아 그런가요? 이게 다스는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자 그 직원들한테 PC 나눠줄 거를 그냥 문서랑 접속 그것만 주고 가상화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들은 다 클라우드 서버에 다 저장이 되겠죠, 사실. 이 하드 디스크가 없으니까. 예. 그런 형태로 이제 가상화하는 거고요. 아예 인프라를 전체로 묶어서 가상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컨버지드 인프라가 있고 HCI,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계속 발전이 좀 돼왔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기술은 이런 기반이 되는 기술들, 크게 서버, 스토리지, 데스크탑 아니면 전체 인프라, 네,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이 가상화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클라우드. 그래서 오픈스택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얘가 오픈 소스 형태로 이 가상화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컴퓨트가 우리 그 CPU에 들어가는 그 연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노바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고요. 스토리지 가상화하기 위한 스위프트, 인증 가상화하기 위한 키스톤, 네. 그리고 뭐 버추얼 이미지 이런 걸 글랜스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이 이미지는 우리 사진 이런 이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혹시 우리 뭐 그 게임 같은 거 혹시 뭐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CD로 구우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ISO로 다운받잖아요. 그럼 그 CD로 구울 수 있잖아요. 그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 윈도우 다운받아가지고 윈도우 CD로 만들잖아요. 그 이미지, 그 이미지. 네, 됩니다. 파스타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파스를 이제 좀 사용하려고 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이하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기술은 그런 것들이 있고, 클라우드 정책, 네. 클라우드 컴퓨팅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법이 있어.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 20조를 제가 별도로 뺀 건 이 공공기관에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용 촉진법이 또 있는 항목이. 네.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게 전자정보법에도 제 54조 2항이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할 때는 예를 들자면 정보자원 등급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1.6에서 나오게 되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야 얘는 1.6에서 2.4이면 알아서 판단해. 그리고 2.4 이상, 2.4 미만이면 민간 클라우드 이용 불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디 뭐 군사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얘기한 겁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온프라미스 환경, 네, IDC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서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럴 때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환경 설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공공 클라우드, 공공에서 클라우드를 전환하려고 하면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또 해야 돼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용 시 보안 위협을 네, 제거하도록 해야 되고요. PPP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PPP, 네, 민간에서 구축하고 공공에서는 이용료 형태로 납부하는 형태로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운용할 수도 있어요. 네,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결국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가 온프라미스 환경에 있는 애들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인프라 설계까지 합니다. 클라우드 운영하게 되면 운영인데 이미 도입했어. 네, 이제 운영을 해야 돼 우리가.
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그거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얘기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확하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어. 근데 아예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해. 라고 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할 되는 거죠. 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MSA 활용하고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개발 방법론을 준용했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방법론에 따라서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아까 SLA 있잖아요. 외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데 얘가 뭔가 정보도 안전하게 저장이 안 돼 있고 보안 관점에서도 위험하고 혹은 아니면 다운타임이 많이 발생해서 서비스가 유지가 되기도 어렵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삼아서 이런 어떤 서비스 레벨 계약들을 해놓는 거죠. 이런 서비스 레벨 계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는 그 범위 규정하는 그 문서가 뭐라고요? 네, SOW 같은 걸 가지고 하는 거죠. 품질 평가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예 초기에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까지 다 해주는 애들이 있어. 네. 버전이라고요? 저희가 CSP. 아, CSP. 맞아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네. 아, 프로바이더. MSP는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이게 어떤 데가 있냐면 베스핀 글로벌. 그리고 또 유명한 데가 메가웹.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메가존인가요? 아, 메가존 맞다. 메가존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있어요. 걔네가 거의 뭐 1, 2등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 메가존 클라우드. 그런 애들은 MSP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요. 클라우드 품질 유지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어요. S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아마 제가 IT 경영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SR이라는 건 사이트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링. 사이트 신뢰 공학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사이트라는 건 예를 들자면 요기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맨날 장애 가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에러 버짓이라는 어떤 서비스별로 너네는 장애를 1년에 뭐 한 20시간만 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놔요. 그걸 에러 버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러 버짓을 가지고 관리를 해요.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다운타임 시간이 길어지면 이 에러 버짓이 계속 소진이 되겠죠. 20시간 해놨는데 장애 나서 1시간 까먹고 또 뭐 그럼 19시간 남아 있잖아요. 근데 또 장애 나가지고 한 4시간 또 까먹고 이러면은 계속 이렇게 소진 1년 동안 20시간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S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운영 관리는 클라우드 랜딩 존이라는 게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는데 좀 다른 개념들이기는 해요. 클라우드 랜딩 존은 다중 계정에 일관적인 정책을 적용하기 여러 계정에 접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계정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일관되게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같은 거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각각의 사용자별로 뭔가 자원을 할당해주고 그런 어떤 관리들을 하는 게 뭐 계정 인증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주는 걸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해요. 오토 스케일링은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퍼 유즈라는 게 있어요. 돈 쓴 만큼,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돈을 낸다. 근데 보세요. 저희가 그 요기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런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배달은 언제 많이 일어나죠? 시간 밤이죠. 그래서 점심과 저녁이잖아요. 그러면 해봤자 11시에서 1시, 5시에서 7시 그 사이에 배달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접속자는 그 시간이 가장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여기가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접속자가 이때 높고 6시부터 이때만 높아요. 나머지는 이래 별로 없어. 근데 클라우드가 결국에는 저 자원이잖아요. 서버를 띄워놓는 거거든요. 그 서버를 인스턴스라고 해요. 인스턴스를 여기에 맞춰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자면 뭐 한 10대라고 할게요. 인스턴스. 서버 10대를 이렇게 여기 맞춰서 가장 많이 피크에 맞춰서 이렇게 운용을 해. 그럼 어때요? 이때는 있어. 이때는 남잖아요. 낭비잖아. 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어떤 스케일링이죠? 업스케일링은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갔다가
근데 요즘 업스케일링은 잘 되는데 다운스케일링은 손을 해줘야 되는데. 아, 그래요? 업스케일링은 뭐냐면 여기 유지했다가 자동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트래픽이 없으면 내려갔다가 다운스케일링, 업스케일링, 다운스케일링 이렇게 맞춰서 이론적으로 이래요. 이론적으로. 많이 걸으면 업을 많이 걸려. 업은 근데 다운 들어서 손을 해야 돼. 다운은 안 해주겠네. 자동.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그러면 언제 업을 하고 언제 다운을 하고 이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했죠? 사용. 트래픽을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트래픽 맞춰서 할 수도 있고 트래픽이 이 정도면 서버를 2대 증대시켜 이런 규칙 같은 거 정할 수도 있고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들이 저 오토 스케일링 기준으로 들어가. 얘가 이게 나왔어요. 131회 때. 이거 131회가 언제냐면 작년 8월. 그러니까 살아있는 토픽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클라우드의 이런 비용 조절, 저런 것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비용 조집을 하는 오퍼레이션 관점에서의 이 비용 컨트롤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피놉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이따 보실 겁니다. 자, 클라우드 보안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항상 우리가 뭔가를 조직 내에 도입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되는 표준이 항상 있어요. 이런 게 보안은 이런 걸 챙겨야지 당연히. ISO 27017이라는 클라우드 보안 표준. 네, 했어.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내가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인증을 받는 게 있어요. 국내에서 CSAP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 있어요. 시카스처럼 이렇게 아예 클라우드 업체에서 보안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메커니즘이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ISO, 그러니까 좋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인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GS라는 인증 기준이 있고, 근데 그게 그럼 좋은 소프트웨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김준호가 주장하는 게 좋은 소프트웨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온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ISO 기반으로 하는 그 기준들이 있을 거죠. 그게 뭐라고요? 이만.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런 기준이잖아요. 보안은 이 정도는 다 충족이 돼야지 클라우드 서비스면. 그래야 우리가 인증을 줄 수 있어. 27017 기반으로 인증을 다 주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안 인증이랑 법 근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 근거도 다 있어요.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거 정보보호 관리 책임 인증. 맞죠? CSAP.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네. 추진 근거, 아까 그 법 근거예요. 네. 보안 인증 체계 이렇게. 인증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과기부가 이제 인증 기관을 지정하는 거죠, 여기에. 평가 기관 그리고 인증서 확인하는. 이것도 최초 평가 1년, 사후 평가 매년 1회 총 4회 수행하고 갱신 평가 받아야 돼요. 뭐랑 비슷할까요? ISMS랑 비슷해요. 네. 인증 범위, 인증 기준 요거거든요. 밑에 나오는 이런 거 보겠다는 거예요. 정보 보호 정책 및 조직 보고, 인적 보안 보고, 자산 관리 보고, 서비스 공급망 관리, 침해 사고 관리 이런 거 보겠다는 거거든요. 27027에 요 내용 있어요. 네.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 저건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그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가면 어 이아스는 클라우드 업체에서 어디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이아스 인프라. 네네 그렇죠? ES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파스는 OS. OS 미드웨어까지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스는 아예 다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그러면 보안 사고가 났어요. 보안 사고가 나면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업체에서 어디까지 보증해 줘야 돼요? 인프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사용자 책임이죠. 네. 이렇게. 이 책임을 공유해야 된다. 네. 서로. 한쪽에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공유해서 해야 된다. 책임 공유 모델. 네. 자, 클라우드의 구축 모델은 뭐가 있다고요? 구축을 할 때 어떻게 구축하죠? 잘해야죠.
네. 퍼블릭, 프라이빗. 프라이빗, 그리고 믹스. 믹스? 혼합. 우리가 이렇게 믹스를 뭐라고 그래요? 혼합을 뭐라고 그래요? 믹스. 믹스. 멀티.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하이브리드 차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차. 네. 약간 제가 이게 막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션 생각지. 아니요, 몸으로 말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뭐라고. 아, 그거 말고 이거 막 가족오락관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클라우드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분류가 있고요. 일단 기반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하는 기술들이 여기 있었어요. 클라우드 정책 및 제도 표준이 있는데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법 그리고 전자정책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전환할 때는 이렇게 환경 설계하고 전환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중요하고 운영을 할 때는 아예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있고 서비스 이용할 때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SLA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업체 계약하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품질 유지하기 위해서 SRE 같은 방법론들을 사용하고요. 운영 관리할 때 특히나 이런 돈에 맞춰서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것도 감안해 가면서 해야 되고요. 클라우드 보안에는 가장 기반이 되는 표준이 27017.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하는 게 CSAP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아예 서비스 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CCaaS, CSPM 이런 애들 한 4가지 정도의 서비스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디까지 우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나는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저희가 봤고요. 클라우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을 본 거예요. 저희 그동안에 웹, 정보 연동, 태그 기술, 아까 뭐 저희 그 뭐죠? RFID나 이런 데 봤었잖아요. 걔네들 3D 프린팅, 가상현실, 아까 뭐 저희 그 비전 프로 이런 애들 보고 헤드업 마스 디스플레이, 인프라 기술 내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진짜 너무 중요해요. MSA는 아키텍처에서도 한번 봤었어요. 예, 근데 MSA를 지탱하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예, 그 기술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저 중간에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고, 메시지 큐잉, 카프카 뭐 이런 애들 혹시 아시나요? 예. 그래서 이벤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구독하고 소비하는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주문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주문 API를 활용하기보다는 이런 이벤트 형태로 뭔가 퍼블리싱하면 알아서들 뜻 긁고 가서 메시지도 발송하고 문자도 발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네. 뭐 나머지는 봤으니까. 네. 고맙고 위치 측이 기술이 있어요. 네. 위치 측이 기술이 뭐 작게는 저희 그 GPS 같은 경우도 위치 측이하기 위한 기술이잖아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실내에서 또 측이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위치 측이 하는 기술들을 크게 로케이션, 디터미네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 방식으로 좀 따져보면 네트워크 방식과 단말 방식이 있어요. 네트워크 방식은 단일 AP냐 아니면 삼각 측량 방식이냐가 있는데 단일 AP는 AP가 어세스 포인트이고요. 우리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지국이나. 그래서 이런 애들은 셀 아이디나 뭐 그 저희 와이파이 공유기 이런 애들의 신호 세기를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세기가 강하다 그러면 그 공유기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약해 그러면 공유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위치 추이도 하고 셀 아이디 방식은 기지국의 그 반경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면은 예전에 마지막 휴대폰이 사용된 위치 이러면 그 100m 반경 안에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게 기지국 중심이. 그 기지국에서 마지막으로 디텍팅이 됐기 때문에 잡혔기 때문에. 삼각 측량 방식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도를 가지고 그 사용자의 위치를 보는 거고요. 이 기지국에 대한 각도 아니면 타임 오브 어라이벌이라고 해서 기지국에서 전파를 쏴 오는 그 시간 있잖아요. 갔다 오는 시간을 가지고 거리 측정을 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해 볼게요. 단말 방식은 이제 GPS가 유명한데요. 단말이라는 건 저희 단말 안에 뭔가 수신 걸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큰 거 없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건 AGPS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어시스티드 GP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IFF라는 기술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인공위성과 데이터 링크가 고정되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비용, 시간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고, DGPS는 실제 위치와 기지국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RTLS 그리고 위성 초정밀 GPS 오차 보정 시스템 이런 SBAS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넘어가 보면 방식으로는 네트워크 방식과 단말 방식이 있고 단말기 안에 있는 그 센서를 그 GPS 모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네트워크 방식에는 단일 AP, 삼각 측량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실내의 위치치기 기술, 뭐 요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UWB, 적외선, 와이파이 기반의 기술들, 얘는 핑거프린트 같은 기술들이 있을 거고요. 네, 셀 아이디 방식도 있고, 셀 아이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유기에 있는 그 아이디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 맵 같은 거를 사전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전파가 잡히면 뭐 어느 위치야 이런 것들을 아예 맵으로 다 만들어 놓고 네, 이 위치를 파악하는 이 기술 같은 것도 있고요. 비콘 같이 아예 별도의 비콘 그 기기를 설치를 해놓고 위치를 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블루투스도 당연히. 그리고 그 사용자의 위치에 바운더리를 경계를 규정된 지오펜싱 같은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얘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IPS. 침 감지 시스템이 아닌데? 이거. 인도어 포지셔닝 시스템을 설명하시오. 정의 특징, IPS 측위 기술, 활용 서비스 유의. 인도어, 실내, 포지셔닝 시스템. 실내 측위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기술들 살펴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나누기. 위치 측위 기술까지 봤어요. 네. 뭐 공간 정보를 보기 위한 이런 뭐 GIS 혹시 아시나요? 지도 맵 만들어 주는 거? GML 이런 맵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이 지리적 특성을 표현한 XML 문법이 있어요. 그걸 GML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준을 만드는 OGC 있고요. 공간 정보, 위치 측위와 공간 정보에 관련.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1 기술들. 네. 파트 2 기술들. 네, 좀 많은데 위에 있는 게 약간 핵심 기술이고 여기는 변두리 기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I UX 기술, UI UX 저희 알고 있는 그 UI UX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UI UX는 크게 유용성, 사용성, 감성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UI와 혹시 UX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네. 익스피리언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예를 들자면 특정 뭐 강원도 어디를 간다, 삼척을 간다. 그런데 가장 빠른 코스의 길로 안내해 주는 거는 UI고 그게 아니라 경치가 좋은 길을 둘러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UX다. 네,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어떻게 보면 경험과 감성 이런 것까지 고려한 네, 이런 UI를 UX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성은 사용성 조사고 사용성 평가하는 건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할 때도 했었죠.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에서 HCI라는 게 있어요. 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네, 그래서 얼마나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정의해주는 기술이고요. 네, 뭐 인지 기반 기술, 뭐 제로 UI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멀티모달이 이제 인지 기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제스처, 아니면 시선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지금은 마우스가 다 인터페이스가 그 마우스 키보드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최근에 시리아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 저희 뭐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도 보면 네. 클로바 하면은 뭐 노래 틀어줘 그럼 노래 틀어주고 이게 목소리를 가지고 컴퓨터를 제어하는 거죠. 이게 인지 기반 멀티모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바일 기술
네,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이건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스마트 워크 기술, 스마트 워크 뭐 스마트 워크 스페이스. 그 요즘에는 일을 할 때 직원들이 자기 노트북 들고 와서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직원들의 choose your own device 이런 CYOD, BYOD 이런 것처럼 뭔가 직원들이 실제 그걸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뭐 통제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나온 게 같아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로봇 기술, 지능형 로봇, 소셜 로봇,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능형 로봇, 뭐 사람의 그 일상을 도와주고 소셜 로봇은 사회적으로 마치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로봇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협동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는 로봇들을 얘기하고요. 물류 로봇은 아마존 아마존의 물류 로봇이 아마 좀 되게 유명한데 맞아요 맞아요 아시는구나. 이건가요? 그렇죠. The Kiva robots at this fulfillment center in Tracy, California, more than 3,000 clean the warehouse floor, helping employees still push on the border. 그렇네. 지가 알아서 피킹을 해주는 거죠. 네, 그거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사람은 패킹만 하는 거야. 창고 전체를 막 돌아다니면서 잠깐만 이거 세탁기 맞아 아닌 거죠? 세제 짚고 두개 짚고 막 이러던 걸 얘네가 알아서 다 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 이제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센터. 그래요? 쿠팡도 그렇게 돼 있나요? 쿠팡도 아마존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구나. 그게 이제 물류 로봇 아마존 이제 피킹이라고 하거든요. 웨어러블 컴퓨터는 뭐 사람이 착용해가지고 컴퓨팅을 하는 거고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블록체인이 중요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 자, 블록체인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주로 보면 한 군데다 저장을 하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그거를 분산해서 저장한다는 게 달라요. 크게.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야? 라고 하면 중앙에 저장하는 DB가 있고 사용자들이 있으면 이 사용자들이 중앙에 DB나 혹은 아니면 서버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중앙 집중식.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이버 서버에 접근해가지고 다 이렇게 주죠. 블록체인은 뭐냐면 각 노드들의 변경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변경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이 노드에 다 중복해서 저장해요. 서로. 동일한 걸 복제해서 다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드. 그래서 이 노드에 이렇게 저장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몇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그 기술들을 이제 좀 보게 될 텐데 이게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게 원장이라는 게 데이터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경된 데이터의 조각. 네. 변경된 데이터의 조각들이 여기에 있으면 이제 여기에 A라는 변경이 일어났어요. 원래 그런 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를 기록한 어떻게 보면은 기록한 내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맞아요. 네. 뭐 일출금 내역이라 되지. 이런 트랜잭션의 거래 데이터 내역들이 쭉 있으면 원래는 이게 중앙집중식은 은행에만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변동이 일어나면 그 저장 내역들을 여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 저장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거래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할 때 그러면 사용자가 해커가 여기에 접근해서 여기에 있는 남은의 은행 거래 데이터를 조작한다. 사용자 데이터를 위조 변조한다든지 여기만 저장해서 하면 되잖아. 블록체인에선 어떻게 해야 돼? 나보다 한 개만 막혀. 바꿔야 돼. 근데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바닥에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어요. 거래 데이터. 이 거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빠르게 설명하면. 그럼 얘를 이렇게 묶어서 해싱을 해. 해싱한다는 얘기는 임의의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해싱을 해요. 해싱이에요. 해싱이에요. 또 해싱을 해요. 또 해싱을 해. 또 위에 해싱된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최종 해싱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걔가 블록 해시예요. 그럼 이 해싱된 데이터가 있고 요 블록의 헤더 정보랑 그리고 헤더 정보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얘를 또 모아서 한 번 더 해싱을 해. 그러니까 벌써 이 거래를 해싱을 했잖아. 해싱을 하면 특징이 뭐예요? 원본을 시키잖아. 이거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일단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왜 블록체인이냐면 또 여기 밑에도 거래 데이터가 있잖아요. 변경된 데이터를 또 해싱해요. 해싱을 한 다음에 여기다 뭘 넣냐면 블록 헤더가 똑같이 있고 여기다 뭘 넣냐면 이전 블록 헤더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또 해싱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이랑 또 연결돼 있잖아. 얘를 조작하려면 이전 걸 조작해야 돼.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왔어? 여기 밑에 있는 걸 또 해싱한 걸 또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연결 계속 되어 있을 때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이 하나의 블록, 데이터 블록을 만들어서 발행하고 또 발행하는데 이전 거를 묶어서 또 발행하고 그러니까 추적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가 되게 지금 빠르게 그냥 좀 풀어줬는데 좀 이따 그림 보면 중요한 건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 혹시 채굴 아세요? 마이닝 하는 거 한참 그래가지고 서버 뭐 채굴해서 돌리고 블록체인 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거를 비트코인은 저 마이닝 과정을 통해서 저 블록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생성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전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아 비트코인 전문가 있어요? 네. 본인은 전문가 있습니다. 아까 블록체인은 이렇게 다 조작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조작시켜 했어요. 뭘 믿고 네가 유효하다는 걸 어떻게 믿어? 여기 있는 네가 거래 데이터를 만약에 위조를 해. 여기 있는 거래 데이터를 위조해서 다 저장시키면 사실은 다 위조가 되는 거잖아. 변조 위조가. 뭘 믿고 그럴 때 필요한 게 합의 알고리즘. 네가 저장한 이 변동 내역을 유효한 거라고 쳐줄게. 그게 합의 알고리즘. 어떻게 합의를 볼 거냐? 네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도부장님이 갖고 와서 이거 변경했으니까 다 업데이트 하세요. 뭘 믿고? 수영이 어떤 뜻이죠? 그거를 이제 몇 가지 합의 알고리즘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POW는 작업 증명. 이게 비트코인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수학적인 문제를 푼 네, 그 노드가 시키는 대로 업데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냥. POS는 지분 증명이야. 아 됐고 내가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네. 그리고 뭐 경과 시간, 뭐 BFT 이런 합의 알고리즘 유형도 있습니다. 얘도 나오죠, 시험. 블록체인 122의 하이 알고리즘. 113회 때 블록체인 생성 주체 거래 속도 주체가 됐죠. 컴시용에도 왜 안 나오지? 되게 아무튼 합의 알고리즘 두 번이가 출제가 됐어. 네. 그런 거다. 어떤 게 정말 이게 변경이 되는 블록이 진짜 유효한 블록인지를 판단하고 저장하기 위한 방법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드 같은 걸 보면 포크라는 혹시 단어를 쓰시나요? 네. 네. 그런가요? 네. 하드 포크랑 소프트 포크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블록체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드 포크는 기존 어떤 그 이력들이 그 버전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이거를 하드 포크라고 얘기하고 포크는 그냥 복사한다는 얘기인데요. 분기. 얘는 분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뭔가 어떤 정책들을 바꾸거나 이렇게 분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소스도 마찬가지로 분기를 하잖아. 버전 분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전 거를 준용할 거냐 말 거냐?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드나 소프트로 나뉘게.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 계약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는 그 계약 조건을 코드화 시켜 놓는 거예요. 코드화 시켜 놓고 그 조건이 달성됐을 때 바로 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키는 게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기 위한 솔리디티라는 이걸 가지고 이제 스마트 계약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서비스화 시킨 게 D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은 디지털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그 기준에 따라서 조직을 결성하고 약간 동호회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호회는 어때요? 그 뭐 동호회 원칙, 뭐 회비 규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코드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율 조직을 구성해 놓고 다 그런 것들을 코드화 시켜 놓고 그런 것들이 실제 발생했을 때 이제 적용을 하고 하는 그런 자율 조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트릴레마,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화 이거는 세 가지 다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기준이고요. 가상화폐는 뭐 전문가 계시니까 더 잘하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리브라.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화폐랑 연동시켜 가지고 우리가 마치 우리 미국의 달러를 금이랑 연동 뭐 지금 폐지됐지만 금이랑 연동시켜서 1달러는 금 몇 그램이랑 바꿔줄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비트 그 가상화폐를 실제 달러랑 연동시킨 거예요. 얘네. 스테이블 코인.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슷하게 했다가 예, 맞아요. 예. 사고가 한번 났던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가상화폐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 가상 암호화폐된 지갑.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성 부장님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지갑이 없어요. 이제. 지갑 없어요? 지갑이 없을 수 있나? 지갑에 돈이 없어요. 아, 돈이 없다고요? 네. 지갑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디지털 화폐. 네. CBDC가 있어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한국은행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거를 저희가 지금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들어갔어요. CBDC 전 국가마다 다 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디지털 화폐를 실제 구축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카카오 어디였죠? 거기서 이제 시범 사업도 하고 이랬었어요.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 중에 DID, 블록체인 기술, 저는 분산 저장 기술들을 활용해서 분산형 ID 관리 기술 이런 걸 하거나 혹은 아니면 여기 밑에 디파이 같은 분산 금융, 분산형 금융 같은 것도 있고요. NFT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우리 노래 혹은 아니면 이미지 이런 거를 다른 거와 교환이 안 되는 토큰을 매핑을 시켜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매핑이 되는 애들 고유한 어떤 토큰이 되는 겁니다. 저게 매핑되어 있는 거. 그래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거죠. 블록체인 보안 중에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보안 시간에 한 번 더 볼 거고요. 네. 미디어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네. 뭐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사이니지 이게 뭐 우리 전광판 이런 겁니다. 큰 건 아닌 거. OTT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OTT가 뭐 넷플릭스 이런 걸 OTT라고 하거든요. 네. 쿠팡 플레이 이런 애들. 영상 처리 기술, 네. 사진 영상을 정보 처리를 하는 기술들이에요. 이걸 부호화시키고 부호화시킨다는 얘기는 코드화시키고, 네. 그거를 다시 생성해서 처리하고 인지하고 생성하는 기술들까지가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이고요. 직능형 영상 분석 기술은 우리 왜 CCTV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사람이 계속 보고 김수호님이 뭐 하고 계시나 봤다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움직임, 네, 특징, 걸음걸이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AI 기술을 통해서. 네,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막 되게 흔들려. 네, 빨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해서 알람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능형으로 영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고요. 컴퓨터 비전은 이런 위에 있는 영상 분석 기술들을 통해서 이 기계도 이해 가능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HDR은 좀 된 기술입니다. 이건 예전에 저희 지금도 아마 휴대폰에 들어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화질이 좀 떨어지는 어떤 사진이 있으면은 그거를 세 장을 연속으로 해가지고 그 세 장을 연속으로 촬영한 다음 세 장을 결합해 좋은 것만 결합해가지고 고해상도 사진을 만들어내요. 네. 자동화 기술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전자책 결제 MST 여기 있네요. 네. 간편 결제 제로페이 이런 애들도 있었고요. 인증 기술이 아까 그 DID라고 해서 저희 그 뭐죠? 블록체인 기술 통해서 네, 기술입니다. 그래서 파트 2는 약간 그냥 가볍게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기술. 이런 애들 넣었고요. IT 서비스. 이 기술들을 가지고 나오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 산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스마트 팩토리. 네, 네, 진짜 중요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 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해서 뭔가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이러니까 뭔가 우린 제조업 혁신을 해야 돼. 기계나 아니면 ICT 기술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가 나온 게 인더스트리 4.0에서 시작하게 돼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제조 패러다임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그중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상 물리 생산 시스템. 요걸 가지고 실제 그 해당되는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거든요. 이 공장에 있는 기계 팔들 이런 거랑 연동해가지고 뭔가 AI 기술 통해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고 디지털 트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을 뭔가 효율적으로 하거나 제어하거나 이럴 때 그대로 공장 시스템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걸 다시 그 제조 현장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 수준은 고도화, 중간 수준, 뭐 중간 수준 1, 기초 수준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얘도 표준이 있어요. ISA 8895 제어 시스템 간 자동화된 인터페이스 표준. 제어 시스템, 얘네들 뭐 로봇팔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핵심적인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과 시스템 간에 자동화된 예를 들면 뭐 속도를 얼마나 올려 뭐 지시하면 그걸 받아서 처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물리 사이버 통신 표준이라는 게 19261 이런 애들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하면 얘네들 딱 생각해 주셔야 돼요. 스마트 팩토리 보안에는 퍼듀 모델, RSO 62443 이런 애들이 있고요. 62443이 132회 때 나왔어. 문제가 준 거예요. ISA, INC, 62444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네. 이 문제예요, 실제. 네. 네. 요거예요. 네. 보안. 자, 교통 모빌리티로 가면 ITS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텔리전스 트랜스포메이션 포테이션 시스템이 네. 지금도 우리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CITS라는 게 있고 좀 더 지능화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보면은 코퍼레이션 인텔리전스 트랜스포트 시스템이고요. 뭐 이런 기술들 CITS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운전, 충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 그리고 차량과 관제센터 통신, 차량과 신호 이것들을 모두 다 통신 코퍼레이트잖아요. 협력적으로 통신해서 신호도 조절하고 차량의 유속 그 차속도 차 그 간격도 조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교통을 그걸 모든 사물들을 다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이 교통 제어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차량과 차량 통신 기술 V2V 같은 기술들이 있고요. 스마트카는 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런 애들이 좀 들어갑니다. 차량과 통신에는 CAN, 플렉스레이, 웨이브, CVTX. 외부는 이제 차량과 차량 통신할 때, 차량과 옆에 기지국 통신할 때, 이 CVTX 아니 와이파이 기반은 웨이브 이렇게 활용하게 되고, 오토사는 차량에 들어가는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예요. 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표준화된 규격, ECU라는 게 차량 안에 들어가는데, 네. 그거의 표준화된 규격. ADAS는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안전운행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에 차 보면은
뭔가 이렇게 차선 이렇게 지켜주게 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거나 그런 자동 주행 기술들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자율운행 기술들은 이제 뭐 HD 맵 기반으로 이제 맵을 만들어 놓고 실시간으로 그걸 촬영해 가면서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게 테슬라 오토파일럿. 걔가 그렇게 되고요. 보통은 이런 센싱 등을 통해서요. 레이더나 라이다를 통해서 전파를 쏘고 그 전파가 오는 속도를 통해서 아 이게 차량이 얼마나 있구나. 근처에 있구나. 스톱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를 센싱을 레이더나 라이다. 특히나 라이다 같은 경우에 빛반사의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서 쏘고 이제 저기 받아서 오는 거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서 거리 측정을 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게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저희 그 아이폰에도 라이다가. 그래서 심도를 측정을 사진 딱 찍으면 저기 저희 개선님 저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준호님 이거 앞에 계시고 이거를 이제 거리 측정을 해야 되죠. 이거를 심도 측정을 할 때 전파를 쏘는 거죠. 당연히 저쪽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심도 측정을 해요. 자동차의 스텔스 도료 치료는 안 되겠네요. 반사가 안 되니까. 뭐, 네. 네. 자율주행 운행 레벨은 이렇게 있습니다. 0레벨부터 5레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0레벨은 자율주행이 아닌 거야. 운전자가 모든 걸 다 조작해야 돼. 5레벨이 완전 자율주행.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한 레벨까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3레벨까지도 나왔을 거야. 3레벨 나오고. 네. 지금 차들이 대부분 1레벨이 그렇죠. 고속도로 아니고 좀 편하게.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 표준 안전 가이드 표준이 있는데 그게 ISO 2616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네. 우리가 기술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술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좋은 거고 어떤 규격에 의해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표준에 근거해서 개발했고요. GS 인증을 받았고요. 이러면 누가 할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이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기준들이니까. 그래서 많이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마스는 이게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티 보시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차표 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택시 뭐 이렇게 다 킥보드까지 그걸 마스라고 합니다. 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의료 기술 중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의료 통신 기술, D컴이라는 전송 표준이 있어요. 여기도 HL7이라는 시스템 간 호환 표준이 있어. 그러면 의료기기들이 막 여러 곳에 제조사에서 만들잖아요. 얘네들끼리 그거 호환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실제적으로 이게 디지털 이미징, 저희 그 왜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진료 정보를 수신하고 이런 거 서로 맞아야 되니까. 의료기기 시스템 기술로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EMR, HER, 일렉트로닉 메디컬 헬스 레코드, 의료 기록. 뭐 간단히는 저기 의사분들이 이게 막 어디가 아프세요? 뭐 열이 났다고요? 기침을 몇 번 하세요? 막 뭘 막 어디가 적잖아. 네, 그게 이 EM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치과 같은 데 가면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사진도 이렇게 매핑 시켜놓고.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통합 분석 시스템, 개인 건강정보, 이걸 PHR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교육, 스콘, 스마트 러닝, 플립드 러닝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도 무크 있네요. 네, 네. 이러닝, 이런 애들, 다 한물간 애들이라. 이것도 그냥 WMS 여기 있네. SCM 저희 거기서 봤잖아요, 그렇죠? 경영에서 항공, 드론, 드론까지 알아요. 드론은 대부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가면 드론이 과연 이게 조작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그걸 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이러니까 주로 이제 드론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요. 그것들을 또 막기 위한 안티 드론 같은 기술들 그리고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UAM이라고 날아다니는 그 비행 자동차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UAM 기술들이 있고요. 주거 도시는 스마트 시티, 뭐 예전에 UCT 뭐 이렇게 한참 좀 나왔었는데
스마트 시티 이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해요. 저 스마트 시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도시에 있는 걸 IT로 다 관제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은 내가 차를 타고 요 앞에 나왔어. 그럼 가로등이 밤에는 켜지고 꺼지고 있어요. 큰 도로로 나가면 신호체계도 또 교통 신호체계들도 다 관제가 돼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CCTV, 방범 CCTV들. 걔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환경, 뭐 오존 수치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 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뭐 이런 애들.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해서 그 정보들을 토대로 도시를 운영하는 게 스마트 시티이고요. 근데 그 정보들이 어쨌든 막 다 쌓이긴 할 텐데 어디로 모이냐? 이런 플랫폼,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모이고 그래서 큰 DB 안에 정보를 넣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서 뭐 예전에 보면 교통관제센터 뭐 하면은 막 이렇게 큰 화면 같은 거 놓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스마트 시티 관제센터 같은 거 놓고 이제 뭐 방범 CCTV부터 다 보는 거죠, 그 안에서. 내용 시티가 저렇게 많네. 아, 그래요? 네. 금융 핀테크, 뭐 이건 다 핀테크, 파이낸스랑 네. 파이낸스인가? 맞나? 테크 이거고요. 커머스, 미디어, 게임 얘네들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2개 남았네. 네. 6시 안에 끝내야지 될 텐데. 기능 안전이에요. 기능 안전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선 이러한 가이드를 준수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안전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위에 있는 애가 ISO IC 가이드 51이라는 애. 기본 안전, 그룹 안전, 제품 안전으로 하이라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그러면 우리는 전기, 전자,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데는 6158. 그 다음 51에서 6158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기, 전자, 프로그래밍 가능한 안전 관리 시스템의 기능 안전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밑에 들어가는 안전 표준들이 또 있어요. 세부적인 안전 표준이 나와요. 자동차에는 ISO 26162가 들어가고요. 의료기기는 6060에 6204, 14971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요. 항공기는 BO 178X, 원자력 발전소, 철도, 능동안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산업별 각 안전별 표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엄마가 누구냐? 61508. 61508의 할머니가 누구냐? 가이드 51이에요. 나와서. 네. 이렇게. 요 개념들만 일단 또 보고 나머지는 암기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61508이 딱 엄마니까 엄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다 나와. 자동차도 그렇고. 네. 61508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가트너 전략 기술이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가트너에서 매년 발표해요. 한 10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024년도에. 그게 2024년은 인공지능 한마디로 주입니다. 작년까지 추상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AI 트러스트, AI 어거먼트 시대에 디벨롭먼트. 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줄 것인가? 혹은 데이터를 듣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아까 방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AI 트리즘, 지속적인 위험 노출 관리, 지속 가능한 기술, 플랫폼 엔지니어링, AI 증강 개발. 네. 저희 챗GPT 얘기하다가 아까 챗GPT로 뭐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일자리가 뺏긴데 그래요? 이 보편화된 생성형 AI 단계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 생성형 AI가 어떤 거냐면 챗GPT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우리나라에 이 챗GPT나 이런 걸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이미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가. 더존이요? 아, 더존도 이걸 해요? 저희 이번에 저기 고객센터 안 쓰는데? 아, 이것 쪽에다가
야, 대단하다. 진짜 좋은 회사다. 이거는 일반인들도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젠 AI라고 하는 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 프롬프트는 이제 얘한테 명령어를 내리는 거고 ISO 2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수준이 장례식 실수하지 않으려면 지가 생성해서 만들어 주는 거고요. ISO 2만 해봐요. 뭔데? 영어로 나온다. IT 서비스 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 네. 얘는 영어로 나오고 있대. 그것도 제가 영어로 나왔어. 아, 그래요? 얘네가 이렇게 국제 표준입니다. 공부하다가 한국어로 바꿔주면 안 돼요? MSA가 뭐야? 네. 공부할 때 이걸로 하시면 멘토 찾지 말고 얘한테 물어봐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줄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쟤 개요. 자, 이거 목적 여기 여기도 해달라고 내 누구라도 해달라고 구분으로 구독자죠? 그건 다 줬어? 진짜? 좋은데? 오, 교육. 목차도 많아. 아, 이렇게 물어보는 이 콘테스트를 유지해 가요, 내가요? 네. 목적. 질문할 때 방금 얘기한 거 줄여줘 그러면 지가 그래도 긴데. 자 보세요. 공부할 때 내가 MSA 특징이 잘 모를 것 같아. 특징 2개 적어야 되는데. 네, 특징 2개. 특징 2개만 딱 압축적으로 줘. 그러면 딱 그거 해가지고 암기 갖고 오시면 되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기술사 답안지 형태로 만들고 좀 해줘. 아, 그걸 하실 수 있나? 엑기 쓰시지 않아요? 엑기 쓰면 컴파일러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네, 로그인을 하라고. 네. 제일 중요한 말 하려는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보편화된 생성형 AI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이렇게 서비스를 인터페이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리튼이라는 그 서비스는 국내 기업이거든요. 국내 기업인데 얘네가 하는 건 챗GPT 그리고 뭐 그 아마존이 아니라 MS의 무슨 생성형 AI도 꽤 있거든요. 얘네들을 다 인터페이스를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만 개발을 해요.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서비스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뭐냐면, 어, 이제 그렇게 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처음에 웹, 모바일 검색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생성형 AI의 검색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네. 예전에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네이버에 검색 치면은, 예를 들면 기술사 답안 치면은 쭉 검색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선택하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떠세요? 기술사 답안만 치면은 얘가 알아서 정리를 답을 다 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정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편화된 생성형 AI, 증강 연결된 능력, 기계 고객 이건 뭐냐면 우리가 쿠팡에서 주기적으로 세제를 산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컴퓨터가 기억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 보니까 남은이라는 사람은 매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세제를 쿠팡에서 주문하고 있네. 그러면 얘가 우리 그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해요? 원래 사람이라면 네이버에 검색을 치겠죠. 무슨 세제? 나오죠. 최저가 찾죠. 최저가 찾고 들어가서 구매하잖아요. 얘가 세제를 구매하네. 그러면 20일쯤에 내가 그 최저가를 찾고 있는 사이트를 검색을 해.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거기서 결제까지 다 해놔. 그럼 사람은 배송을 받는 거야. 왜 기계 고객이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기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AI 증강 개발은 약간 이런 거예요. 아, 얘가 로그인 하라고 그럴까요?
어, 아, 감성 분석할 필요가 없네. 그치, 가정 분석하는 식은 근데 그게 분석을 할 줄 알아. 다른 데 스니펫 있는 거 그냥 복사가 보시던데 아니면 돈 내야 되니까 나오는 내가 몇절 때는 잘 음. 못한 게 올라가. 아니 챗GPT 초기에 진짜로 물어봤어요. 이순신하고 누가 미국의 대통령하고 친구였다면 뭐가 그러니 했더니 말을 되게 잘 전했는데 그래도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많이 그냥 믿어 안 된다. 짝퉁이 그게 뭐라고 해? 짝퉁이 이런 거 뭐 이건 뭐 똑같이 나오고 있어. 근데 저 폴립을 또 줄여달라면 또 줄여. 줄여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 개발자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일단 해서 압축해서 받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튜닝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석을 좀 그럼 그것도 한번 물어봐주세요. 짜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화물 요금표에 대해서 합쳐요. 나보고 해달라고 되게 화를 내지 마시고. 화를 내지 마시고. 문제도 맞아요. 문세도 봐주고 그랬어요. 네. 기독교에는 운세 보면 안 됩니다. 왜요? 싫어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게 증강 개발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증강 개발, AI 증강 개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날로 아예 코드화 시켜서 다 했던 거 아니면 남이 코드하는 거 복사해 와서 했던 거 필요 없이 다 하는 거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도 이게 얘네가 학습한 거는 사실 그거 기반으로 학습을 해요. 그 저희 뭐죠? 사전. 시원. 아,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대표사전에 엔사이클로 아, 그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를 가지고 학습했어요. 그러니까 아웃데이트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잘못된 내용들도 있겠죠, 그 사이에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얘가 잘못된 내용을 막 뱉어내 그럴듯하게 이걸 이제 용어가 있는 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예.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이제 뱉어내는 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할루시네이션을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해라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 데이터를 뭐 그 데이터를 정제를 잘해야 된다든지 수집할 때 아예 그런 약간 치우쳐진 편향성 데이터들은 걸러낸다든지 네, 그리고 그 뭐죠 학습 단계에서 뭐 모델들을 뭐 잘 설계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